2016년 7월 18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50대의 한 남성분이 급하게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저 지인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좀 뭔가 이상해가지고요. 평소에 금전 관련 상담을 해주면서 알게 된 사람이 보냈다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 그 문자 메시지에는요. 형님, 제가 같이 일하던 여자를 죽여서 수원 공영주차장에 버려두고 왔습니다. 사체는 00땡땡 번호 차량 안에 있을 거예요. 형님이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면 제가 이달 내로 자수를 하겠습니다. 라는 심상치 않은 자백 메시지였어요. 보통 이런 문자는 대부분 장난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신을 버렸다는 장소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어요. 수원의 공영주차장. 뭔가 그냥 넘길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고약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수원 중부경찰서에서는요, 바로 수원 공영주차장을 수색하게 됐는데 현장은 문자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딱 도착해서 00땡땡 번호판에 단 흰색 오퍼러스 차량 이 한 대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안에는 6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숨져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요, 반소매 티셔츠와 그리고 긴 바지를 입고 신발은 벗어둔 채로 차량 뒷좌석에 비스듬하게 누워 있었어요. 안경을 쓴 얼굴 아래쪽에 물티슈가 덮여져 있었는데 경찰들이 그 물티슈를 딱 걷어내니까 피가 모여서 생기는 울혈이 보였습니다. 눈 결막에서는 모세혈관 등 내부 출혈로 인한 일혈점이 보였어요. 그리고 목에는 끈으로 보이는 것에 의한 자국이 뚜렷했습니다. 외부에서 가해진 힘에 의해 목이 졸리면서 질식사한 사람이 남기는 전형적인 흔적이었어요. 차량의 뒷좌석 바닥에는요, 핸드백이 발견이 됐는데 이 핸드백 안에서는 이 피해자의 신분증이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이 피해자는 수원에서 사설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당시 61세의 유씨. 경찰은 이 피해자의 신원은 확보됐으니까 이 주차장 주변에 설치된 CCTV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범행을 털어놓은 범인이라면 자신을 숨길 만한 행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이상했어요. 시신이 발견된 차량에서 누군가 내리는 장면이 찍혔어요. 그런데 이 차량에서 내린 남자가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황급하게 우산을 쓰는 거예요. 자백까지 한 남자가 정작 차량에서는 우산까지 쓰면서 얼굴을 가린 거죠.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얼굴은 왜 가린 거지? 공영주차장은 넓은 주차장의 규모에 비해서 CCTV 설치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촬영 범위도 굉장히 넓어가지고 이 용의자의 신체적인 특징이라든지 얼굴 이런 거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당시 그 시간에는 근무 중이었던 직원도 목격자도 없었던 상황. 그리고 수사팀의 또 다른 형사부는 자백하는 이 문자를 보내온 사람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자 누가 보냈냐? 이 문제의 핸드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는 쉽게 확인이 가능했어요. 이 문자 누가 보낸 거냐? 이 휴대폰 명의자만 알면 누가 보냈는지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이 문제의 핸드폰 명의자는 44세의 박씨라는 남성. 현재로서는 누가 뭐래도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박씨의 통화 내역을 살펴보던 중에 수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2년 동안 주고받은 문자는 엄청 많아요. 잔뜩 있는데 이상하게 이 2년 동안 전화 통화를 한 기록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박 씨라는 사람은요, 피해자 유 씨와도 문자 메시지로만 연락을 주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7월 18일, 이것도 문자 메시지였고요. 그보다 이틀 앞선 16일 오후 이 유 씨와 만나기로 한 약속 역시도 문자 메시지로 한 거였어요. 통화 기록은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 070 빼고는 다 문자인 거예요. 경찰들이 직접 이 070 번호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잔액조회는 1번, 자동 충전 서비스는 2번, 선불요금 관련 문의는 3번을 눌러주십시오 라는 안내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박 씨가 썼던 핸드폰이 선불폰인 거예요. 선불폰. 여기서 선불폰이란 사전에 충전한 일정 금액만큼 사용이 가능한 핸드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선불폰에 이제 충전을 하려고 이 박 씨가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이 선불폰은요, 신분증만 있으면 제대로 된 본인 확인 없이도 개통이 가능해가지고 대포폰 등 굉장히 이제 범죄에 자주 악용이 된다고 해요. 충전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통화는 아무랑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특정 몇 명과 문자만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당시에 담당 형사부는요, 내가 이때까지 수사를 하면서 숱하게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통화 내역을 살펴봤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거의 본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것과는 거리가 좀 멀다. 확연히 달랐다. 주요 용의자인 박 씨 가족과 주변인 탐문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의 행방을 알만한 사람들도 모두 만나가지고 경찰서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박 씨 누나로부터 동생이 사업 문제로 2년 전에 출국한 뒤에 저도 문자로만 연락을 주고 받았었어요 라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박 씨 누나도 이제 자기 동생 박 씨와 2년 전부터 문자로만 했다. 박 씨가 문자 메시지로만 휴대폰을 사용했던 시점과 일치했어요. 사업 때문에 출국한다고 했다. 그 시점과 그리고 문자 이제 많이 사용한 그 시점이 일치한다. 결정적인 단서는 CCTV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범인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우산, 이 우산이 예상치도 못한 실마리를 제공했던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날 우산을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은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CCTV 속 차에서 나온 남자는요, 어느 순간 화면에서 사라지긴 했지만 대신에 흰색 비닐봉투 안에 우산을 접어가지고 넣어놓고 그것을 들고 다니는 남성이 다른 화면에 포착이 됐어요. 체격도 비슷했고 확인해보니까 피해자 유씨 차량 안에서 내리고 그리고 비가 안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다녔던 남자는 박 씨가 아닌 수사팀이 이미 알고 있었던 남자였어요. 박 씨가 아니라 그 남자는 박 씨 주변인 탐문을 하던 중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당시에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알리바이를 설명했던 박 씨의 동업자 60세의 김 씨였습니다. 이 김 씨는 피해자 유 씨와도 사건 전날 수차례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 씨와 그리고 유 씨. 경찰은요, 휴대폰 주인이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박 씨가 아니라 김 씨인 것 같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왜냐면 CCTV 정황도 그렇고 이 박 씨를 사칭해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자 메시지의 이런 방식이 김 씨의 평소 버릇과 일치했습니다. 이 김 씨도 평소에 문자 보낼 때 띄어쓰기 같은 걸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김 씨는 왜 박 씨를 사칭했을까? 정말 핸드폰의 주인인 박 씨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혹시나 이 박 씨도 이미 죽은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경찰들은 실제 핸드폰 명의자인 이 박 씨가 살아있나? 라는 것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수시로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등 자주 병원을 다녔던 이 박 씨. 그런데 이상하게도 2014년 10월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병원에 가거나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거예요. 금융거래도 2년 전부터 끊겨 있었습니다. 다만 선불폰 충전 비용으로 틈틈이 돈이 나간 흔적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확인해 보니까 박 씨 이름으로 김 씨가 만든 이미 계좌에서, 그러니까 가짜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명의를 도용해서 김 씨가 만든 거예요. 박 씨 이름으로. 물론 김 씨가 박 씨 부탁으로 대신 충전해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박 씨가 김 씨한테 내가 지금 선불폰 충전도 못하고 내가 지금 금융거래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네가 대신 내 이름으로 계좌 만들어서 선불폰 충전 좀 해줘 라고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셨을 때 정황상 부탁으로 하진 않았을 것 같지 않나요? 2년 전부터 이 박 씨가 살아있다라는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나마 있던 선불폰 충전과 문자 메시지 발송 역시 이 김 씨가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씨는 아무래도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경찰들은 추측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그렇게 김 씨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김 씨 집 주변 CCTV에서 이 김 씨가 사건 당일 피해자 유 씨가 발견된 그 공영주차장, 그 유 씨의 차량에서 어떤 남자가 내렸잖아요. 그 CCTV에서 파악된 남성과 동일한 비닐봉투를 들고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바로 압수수색과 동시에 김 씨를 체포했어요. 처음에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했던 이 김 씨는요, 경찰이 내민 CCTV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안 그랬어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도 박 씨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사실은 사건 당일인 17일 늦은 밤에 유 씨와 만난 이 김 씨는요, 게임장 경영과 수익 분배 등을 두고 이야기를 하다가 다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에 격해진 감정을 참지 못한 채로 승용차 조수석과 그리고 콘솔 박스 사이에 있었던 휴대폰 케이블 충전 선, 그걸로 유 씨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던 거예요. 유 씨 살해 경위는 밝혀냈지만 수사팀이 풀어야 할 숙제는 하나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박 씨. 박 씨의 존재. 살아있는가? 그는 어디에 있는 건가? 김 씨한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했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었어요. 박 씨와 사망한 유 씨, 그리고 김 씨, 이렇게 세 사람은요, 사설 경마장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 세 사람이 돈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범인인 김 씨가 박 씨 권유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1억 4천만 원을 그 사설 경마장에 투자한 뒤에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경찰들은요, 세 사람 사이에 금전 관계가 있으니까 유 씨를 살해한 것도 박 씨를 살해한 그 사실이 들통이 날까봐 그래서 유 씨를 살해한 거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모든 걸 풀려면 이 김 씨의 자백이 필요했어요. 이 자백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추궁이 시작되고,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억 안 나요. 그렇게 또 두 번째 추궁이 시작되고, 몰라요. 저 박 씨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요. 계속적으로 몇 차례씩 이렇게 집중적인 추궁 조사가 시작이 되니까 이 김 씨 견디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박 씨는 역시나 사망한 상태. 범인은 김 씨. 박 씨가 범행을 당했던 날은
역시나 김씨가 박씨 행세를 하기 시작한 2년 전인 2014년 10월 6일이었어요. 이 박씨의 누나가 박씨가 해외로 출국한다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문자로만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때쯤인 거예요. 딱 그때 범행을 당했던 거죠. 동업을 하고 있었던 박씨가 수익금 분배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 김씨가 사건의 그날 이 박씨 오피스텔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김씨는 박씨한테 사설 경마장에 들어간 내 투자 금액 다 빼가지고 돌려줘요. 그리고 내 돈 이익금까지 다 챙겨갖고 돌려줘요. 나 더 이상 안 할래. 다 돌려줘요. 아유, 김씨 갑자기 왜 이래? 지금 내 사정 알잖아. 그 돈 못 줘. 그렇게 시작된 실랑이는 말싸움에서 그리고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어요. 하지만 키 180에 40대였던 이 박씨한테 당시에 키 165에 60대에 가까웠던 이 김씨는 애초부터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박씨는 키도 컸고 덩치도 거구였대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 김씨는 마르고 키도 작고 나이도 더 많고, 그렇게 몸싸움 도중에 김씨가 힘에 밀려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에 격분한 김씨가 무게 약 6kg의 아령을 들고 와가지고 이 박씨의 이제 발등과 그리고 뒷목 그리고 머리를 연달아가지고 막 내리친 거예요. 그렇게 박씨를 사망케 한 이 김씨는 이 시신을 감추기 위해서 피해자 박씨의 방 안에 있었던 텐트, 이 텐트로 시신을 막 다 감싸고요. 그리고 노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쯤에 박씨의 승용차를 몰고요. 당연히 이 승용차 안에 박씨의 시신을 싣고 강원도 홍천군 남면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 야산에 오른 이 김씨는 야산 비탈길 아래로 이 시신을 막 굴리면서 바닥에 놓은 뒤에 흙으로 막 덮어가지고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안매장한 거예요. 이 김씨는요 매우 대범했습니다. 김씨가 박씨 시신을 버리기 전에 텐트에 막 감싸고 노끈을 막 묶고 있는데 박씨의 집으로 벨이 울린 거예요. 띵동 띵동. 그러니까 놀래잖아요. 이 김씨가 놀란 거예요. 헉, 뭐야 누구야. 그래서 이 시신을 집안 어딘가에 딱 숨겨놓고 문을 이렇게 딱 여니까 박씨의 누나인 거예요. 누구세요? 제 동생 없어요? 박씨 누나가 박씨의 집에 딱 찾아오니까 이 김씨는요 태연하게 자기가 방금 전까지 박씨를 죽여놓고 그 누나한테, 아니 당신 동생이 지금 내 돈 가지고 해외로 날랐어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내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라면서 도리어 이 박씨 누나한테 화를 냈다고 해요. 집 안에 시신 그대로 두고. 그리고 박씨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으로 이 누나한테 사업차 해외로 나가게 됐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던 겁니다. 보내놨던 거예요. 누나가 박씨를 찾을 일 없게끔 미리 다 술을 쳐놓은 거죠. 박씨 누나는 김씨가 동생을 죽인 범죄자다라는 것도 모른 채 수차례 어머 그래요? 어떻게 제 동생 때문에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라면서 사죄와 사례만 하고 집을 떠났어요. 죄송합니다. 돈이 어느 정도인데요? 우선은 제가 급한 대로 한 이 정도.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간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이 누나는 얼마나 소름이 돋고 기가 찼을까요? 자기 앞에서 보였던 표정하며 행동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후 김씨는 박씨가 자신에게 빚진 돈을 가족들이 대신 갚아라 라고 하면서 박씨 가족한테 접근했고요. 실제로 여러 차례 상당한 돈을 받아가기까지 했습니다. 2016년 12월 1심 재판부는요 김씨한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죄의식 없이 행동하는 게 뉘우침도 없어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다. 그리고 몇 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동업하면서 돈 관계로 다툼이 있을 때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사망케 한 점을 종합해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자면 2013년 9월 교도소에서 출소했었던 이 김 씨가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던 박 씨와 그리고 유 씨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인연을 이어오다가 2014년 4월부터 10월 6일까지 이 세 사람은 수원에서 사설 경마장을 함께 운영하게 돼요. 그렇게 10월 6일경 수익 분배로 다투던 중에 이 김 씨가 박 씨를 왼쪽 발등과 목덜미 그리고 머리를 아령으로 막 내리쳐가지고 사망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0월 7일 이 김 씨는 박 씨 시신을 강원도 홍천 남면에 있는 한 야산에 이제 가가지고 안매장을 했고, 그리고 그 후에 박 씨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선불폰을 개통했어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무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김 씨는 유 씨와 함께 게임장이라든지 여러 사업체를 공동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박 씨 이름으로 이 유 씨한테 꾸준히 메시지를 보냈어요.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으로 살아간 거예요. 무려 2년 동안. 그렇게 바로 다음 달인 7월 17일 김 씨는 수원의 한 공영 주차장에서 돈 문제로 이 유 씨와 다투다가 이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 충전 케이블로 목을 졸라 유 씨를 또 사망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다음 날인 7월 18일 이 김 씨는 박 씨 명의의 선불 핸드폰으로 박 씨인 척 하면서 자신이 유 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하는 문자 메시지를 지인한테 보내게 돼요. 그리고 4일 뒤인 7월 22일 경찰은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김 씨는 조사 끝에 유 씨 사건뿐만이 아니라 2년 전에 박 씨를 죽인 사실까지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20일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돼요.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다뤘었던 환경미화원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옆에 썸네일로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자기 친한 지인을 사망케 한 후에 가족들한테 피해자인 척, 범인이 피해자인 척 연락하면서 두 사람으로 살면서 이 피해자의 목숨과 피해자의 돈까지 모두 다 갈취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악하죠. 이 수원 사건도 다루면서 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고만 쳐도 바로 나올 거예요. 이 사건 역시도 두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피해자 가족들한테 돈까지 뜯어낸. 그래서 오늘은 수원에서 벌어진 참 잔혹한 한 악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